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초반 1, 2년까지는 어머님의 언행 때문에 이렇게 참고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속을 많이 끓였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살짝 경고 아닌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자기 엄마지만 막말이 심하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친구도 별로 없다. 집에 놀러 온 내 친구들한테도 막말 잘해서 내 친구들도 우리 엄마 싫어한다. 대화를 해보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다 보니 어른분들과 교류할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어른분들 상대하는 건 저도 익숙할 만큼 익숙하다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 종종 가게 되면서 어머님을 뵙다 보니 저도 정말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어머님은 누군가 선의를 베풀어도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꼬아보시거나 매사 불평불만도 많으신 성격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선물을 보내도 고맙다거나 하는 감사 인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우리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거 비싸기만 하고 하등 쓸모없다. 질이 안 좋다. 바가지 쓴 것 같아. 등등 선물을 드리고도 욕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인사 가던 날 처음 뵀을 때부터 저를 보고도 함부로 말하셨어요. 나이는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라던데 왜 더 늙어 보이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관리하던데 관리는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키가 작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저 때문에 키가 작을 거랍니다.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보자마자 인신공격의 막말을 퍼부으시니 기분도 나쁘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저런다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 몇 번이나 사과하더라고요. 남편 말대로 어머님은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장 가면 친척분들한테도 그러고 식당 가면 식당 종업원들한테까지도 툴툴거리고 함부로 말하니까요. 아버님이라도 좀 저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포기하신 건지 어머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냥 모른 척 하십니다. 음식을 해드려도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선물을 드려도 필요 없다, 별로다, 싸구려 같다. 가만히 지켜보면 도대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분이셨죠. 자주 뵙는 건 아니어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저러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 가만히 곱씹어보면 너무 상처되고 기분 나쁜 겁니다. 당연히 시댁도 가기 싫어졌고요. 남편이 미안해하고 한 번씩 어머님한테 말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중재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내가 뭘 했다고 마누라 역성 드느냐고 도리어 더 난리치시고 화를 내시니까 남편도 일 커질까봐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머님 막말하는 것 때문에 시댁 가는 게 항상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서 다 같이 만났고 밥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예비 동서가 너무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러다가 남편과 시동생은 담배 핀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틈에 제가 예비 동서에게 물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찾아뵀어요? 이번 주 주말에 가기로 했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살짝 망설이다 말했죠. 저기, 내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어머님 좀 말을 툭툭 하시는 편이거든요. 뭐 아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원래 말투가 그렇고 누구한테나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거나 놀라지 마세요. 제 말에 동서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나도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일일이 마음에 담아두면 속병 생기거든. 이제는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어쩐지 예비 동서가 좀 안쓰러웠죠. 저도 처음에 어머님 말투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만큼 예비 동서도 그러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내가 형님이고 또 어머님을 몇 년 더 겪어본 사람이니 어머님이 동서한테 막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소리 하시면 옆에서 적당히 커트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막상 동서가 결혼하고 보니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면 동서는 알아서 너무 잘 쳐내고 있었거든요. 동서네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바로 시댁으로 인사를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시동생네 오는 시간에 맞춰 시댁으로 갔죠. 시동생과 동서는 신혼여행지에 선물도 잔뜩 챙겨왔고 저희한테도 나눠줬습니다. 센스도 있고 예쁜 선물이라 너무 고맙다 했죠. 역시나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시는지 툴툴거리셨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동서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수지야, 너는 진짜 우리 집에 시집 잘 온 것 같다. 네? 아니, 우리 집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가 어딨어.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저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님이 또 시동을 거시네 싶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신혼집 하는 것도 오히려 동서네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보탠 걸로 알거든요. 근데 예단 안 받았다고 생색을 저렇게 내시는 거였죠. 그런데 동서는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그럼요. 근데 저도 시집 잘 왔지만 이 사람도 진짜 장가 잘 온 거예요. 신혼집도 저희 친정에서 더 많이 내고 저는 예물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 예복까지 해준 거 아시죠?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 거저장가 든 거죠.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예단 원하시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 예복하지 말고 예단이나 할걸. 우리가 받은 게 없어서 어머님도 원하시는 거 없는 줄 알았잖아요. 동서의 해맑은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저 결혼했을 때도 저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냥 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동서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시동생이 장가 잘 온 거라고요. 어머님은 본인 생각과 달리 동서가 저렇게 할 말 다 하니 좀 당황하신 표정이고 동서는 웃으며 밥을 맛나게도 먹더라고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도련님과 동서 둘 다 결혼 잘한 것 같다고 대충 말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동서가 나와 달리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후에 또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부르셔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주방에서는 저랑 동서만 음식 준비하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그게 좀 불만인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버릇이 꼭 사돈댁을 얘기할 때 너네 엄마, 너네 집 잘 그러시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 어머님께서 저희 집 얘기를 할 때 너네 엄마가 어쩌고 너네 집에선 어쩌고 하시길래 엄청 놀랐죠. 기분도 상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말투가 저러신가 보다 하고 속상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참지 않더군요. 동서한테도 저한테 하듯이 너네 집, 너네 엄마, 너네 가족들은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동서는 일단은 내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밥 먹게 식구들 부르라고 하셨는데요. 동서가 네 하더니 나가서는 시동생한테 큰 소리로 그러는 겁니다.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라니까 너네 아빠랑 너네 형 데리고 와. 그리고 너네 집인데 수저라도 좀 놓지? 왜 가만 놀고 있어? 동서의 말에 정말 분위기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주방에서 듣고 있던 어머님도 입이 뜨억하시고요. 시동생도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갑자기 얼굴이 뻘개지시더니 거실로 달려나가서 동서에게 따지셨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왜 그러세요? 뭐?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랑 너네 형을 데리고 오라고? 네. 나 너무 기막히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 말에 동서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디긴요. 어머님한테 배웠잖아요. 어머님이 항상 저희 친정 얘기하실 때 너네 엄마, 너네 집 그러시길래 이 집에선 그렇게 말하나 보다 싶어서 한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쓰시는 말투 그대로 쓴 거예요. 어머님이 뭔가 따지고 싶은데 말문이 턱 막히신 얼굴이더라고요. 시동생도 눈치 보더니 동서를 살짝 말리고요. 그만해. 왜 그래?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왜요?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거지. 말로 해야 알아? 누가 시부모 앞에서 너네 엄마, 너네 짓거려? 그런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쁘고 예의 없는 말인가요, 어머님? 당연하지. 아, 그렇구나. 어머님도 항상 쓰시길래 저도 쓴 건데 그럼 앞으로는 쓰면 안 되겠네요. 그 말에 어머님도 입만 실룩이고 더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기분 나쁘고 예의 없는 말 어머님 본인이 여태까지 썼으니까요. 그러자 아버님도 언짢은 얼굴로 동서한테도 그만하라고 하고 어머님한테도 사돈댁 얘기할 때 호칭 좀 신경 쓰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머님은 뭔가 열음 받는데 할 말은 없다는 얼굴로 부들거리시더니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남편 저에게 다가오더니 우리 엄마 임자 만났다고 그러고요. 저는 동서 어머님이 너무 팽팽하니까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론 속 시원한 겁니다. 저는 생각만 하고 꺼내지는 못했던 말인데 동서가 대신 해줬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오면서 동서 말에 어머님 아무런 말도 못하시더라면서 어머님 기분 상해서 우리 집에 갈 때까지도 아무 말 안 하신 것 같다고 했죠. 남편도 좀 저렇게 해줘야 자기 엄마도 깨닫는 게 있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있었고 다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 전매 특허예요. 저한테도 많이 그러셨고요. 누구 집 딸은 어떻게 했고 누구 집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비교할 때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나오죠. 저도 익히 들었던 말인데 이번엔 동서 들으라 하시는 거였죠. 누구 집 며느리는 예단은 뭘 하고 명절에는 또 뭘 사줬느니 동서도 그렇느냐면서 어머님 말 잘 듣고 맞장구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며느리한테 그런 거 많이 받으셔서 너무 좋으셨겠네요. 그분은. 어머님 부러우실만 해요. 저도 제 친구 엄청 부러웠거든요. 제 친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차 받은 친구도 있고요. 또 10억 아파트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집하고 차 사진 보내주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얼마나 좋은지 어머님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서 동서는 폰을 꺼내서는 사진을 열고 어머님께 들이미는 겁니다. 어머님 짜증나는 표정으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됐어, 치워. 왜요, 어머님? 진짜 좋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왜 보니? 어머님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것 같길래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집 있으면 예단이고 혼수고 빚내서라도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머님 동서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빚고니? 시댁에서 받은 거 없다고? 하지만 그 말에 동서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에이, 어머님, 그건 너무 멀리 가셨다. 어머님이 주변 분들 얘기하시길래 저도 맞장구 쳐드린 건데. 근데요, 어머님, 보통은 다 끼리끼리 만나더라고요. 유유상종. 어머님은 진심으로 질색팔색 하시더라고요. 어휴, 나 얘랑 무슨 말을 못하겠어. 혈압 올라서. 왜요, 어머님? 동서 해맑게 웃고 있고 어머님 진짜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짜증 제대로 나신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웃겨서 죽을 것 같고요. 저 결혼하고 몇 년간 온갖 지적질에 비교질 당하면서 자존심 스크래치 많이 당했는데요. 동서는 보란듯이 잘 받아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대리만족이던지.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죠. 전화 받자마자 저한테 동서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말끝마다 말대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느니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느니 어머님 입장에선 저처럼 뭐라고 하든지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서는 야무지게 할 말 다 하니까 너무 얄미우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한참이나 동서욕을 하실 동안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너 근데 듣고 있니? 왜 대답이 없어? 듣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글쎄요. 저는 동서 싹싹하고 성격 좋던데. 싹싹은 무슨? 넌 성격 좋은 게 뭔지도 모르니? 말끝마다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격 좋은 거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제가 맞장구 안 친다고 이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만만한 게 저였죠. 하지만 저도 동서가 하는 걸 보고 깨달은 게 있다 보니 이번만큼 마냥 내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봐. 그게 네가 보기엔 성격이 좋은 거니? 네가 형님으로서 동서가 예의 없이 굴면 한마디 해야지. 너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어머님의 말에 저도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옆에서 보기에 동서 그렇게 예의 없이 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 욕하시는데 제가 그거 맞장구 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가 막히신지 꺽꺽 넘어가시더라고요. 너 지금 수지 개 따라하니? 따라하다뇨? 근데 왜 갑자기 개 아는 짓을 해? 그 말에 저도 결심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한테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 보고 너네 엄마, 너네 아빠 하시고 뭐 하나 드려도 늘 마음에 안 드네, 싸구려네, 이상하네. 그것뿐인가요? 다른 며느리들은 어떻다고 늘 비교하시고 솔직히 동서한테 하신 거 다 저한테도 하셨잖아요. 다만 저는 상처받아도 그냥 네네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너 나한테 맺힌 게 많구나. 솔직히 섭섭한 거 많았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지. 어른이시고 또 시어머니시니까 기분 상해도 그냥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저도 이제 기분 상한 건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요. 저도 어머님 말씀에 상처 많이 받았고 속상한 점 많았습니다. 어머님도 알아주셨음에요. 제 딴에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거고 어머님이 조금이나마 제 말에 대해 생각을 해주실 거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한 말들에 상처를 받았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아주 잘들 한다. 우리 집 며느리들 쌍으로 아주 대단들 해.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들 눈치 보고 살겠어. 어머님,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디서 어른을 가르치려 들어?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하면서 역성을 내시더라고요. 저도 한숨만 나오고요. 어머님은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시다가 됐다. 너 앞으로 오지 마. 너도 오지 말고 네 동서도 오지 말라 그래. 꼴 보기 싫으니까 올 생각 하지 마.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길래 저도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기분 누그러지시면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 알겠다고 하네. 참나, 오지 마.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셨죠. 저는 그 일을 동서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화가 좀 많이 나셨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런데 동서는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럼 앞으로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단순하다 못해 쿨하다 싶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지 마? 네, 저희 보기 싫다는데 뭐하러 가요? 형님이나 저나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사과하는 것도 의미 없고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으니 당분간 가지 말아요. 그럴까? 네, 원래 다음 주에 오라고 하셨잖아요. 가지 말고 만나서 밥이나 먹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그럼.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신 이후로 저와 동서는 정말로 시댁에 안 가고 있습니다. 갈 일이 있으면 남편과 도련님만 가고 있고요. 남편하고 시동생만 가니까 어머님도 화나서 또 한마디 하셨대요. 사내 새끼들이 물러 터졌다고, 마누라한테 잡혀 산다고요. 하지만 남편도 막말 좀 그만하시라고, 자꾸 그러시면 우리도 안 온다고 말씀드렸다네요. 톡 까놓고 시댁 안 가면 동서나 저는 힘들 거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죠. 집에서 푹 쉬고요. 저는 동서를 보고 마냥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살면 된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속에 다 쌓여서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졌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처럼 유연한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 한 번에 달라질 거라곤 기대도 안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남한테 상처 주는 말씀하시고 함부로 하시면 며느리도 자식들도 결국은 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안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땐 잘 들여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 들이면 멀쩡하고 평범한 집도 쑥대밭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사람 한번 잘못 들였다가 줄줄이 이혼해 부모 자식 간의 사이까지 파탄이 날 뻔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덤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모골이 송연하기도 하네요. 저는 결혼해서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이 돌이 되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장기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한 탓에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잘 아는 편이었죠. 남편의 어머님은 저희가 한창 연애를 할 무렵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크게 다치셨고 병원에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죠. 그 일로 남편은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고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후에 빈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남편에게 가족 얘기를 많이 들었긴 하지만 그때까지 어머님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상황이 너무 비통하고 슬퍼서 저까지 꽤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때 당시 갑작스레 어머님을 잃은 슬픔으로 많이 괴로워했고 그런 남편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듬어주고 위로도 해주었죠. 그 후에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잘 만나고 있던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경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남편도 아버님 회사에서 직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사시는 집에서 몹시 가까운 곳으로 저희 신혼집을 구해서 살았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같이 출퇴근을 하니까 같은 동네에 가까운 거리에서 사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코앞에서 살다 보니 당연히 시댁과 왕래도 잦은 편이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인품이 좋으시고 워낙 편안하게 잘 대해주시는 분이라 시아버지라고 해도 저도 큰 불편함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무렵 저는 저희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앞둔 어느 날 아버님이 다 모이라고 하셔서 그러시더군요. 사실 아버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기간으로 치면 1년 정도 됐고 재혼 생각까지 있다고요. 저랑 남편은 그전까진 몰랐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버님을 자주 뵀는데도 아버님이 따로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버님이 저희한테 따로 언질도 안 주셨고요.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하니 꽃집을 운영하고 있고 아버님과는 16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63이었고 그 여자분은 47이 된다는 거였죠. 저희 부부가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저희 부부하고도 10몇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였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젊으신 편이었던 거죠. 아버님은 그 여자분에게 푹 빠져서 진지하게 재혼을 준비한다고 하셨고 저희한테 소개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40대 후반이니까 비교적 젊은 나이기도 하지만 날씬하고 관리도 많이 하시는지 나이보다도 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반면 저희 아버님은 나이에 비해선 살짝 더 들어 보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 분이 같이 있는데도 나이 차이가 확 두드러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분은 저희 아버님한테 엄청 곰살맞고 애교스럽게 잘하시더라고요. 엄청 풋풋한 연인처럼요. 그 여자분은 기본적으로 웃는 얼굴이고 여성스럽고 애교가 엄청 많으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그 여자분에게 푹 빠지신 듯 했고 그 여자분도 아버님을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편견이 좀 있긴 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앉아 있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나 보였고 과연 저 여자가 순수한 의도로 우리 아버님이 좋다고 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도 하시고 재산도 좀 있는 편이니까 일부러 접근하신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분은 결혼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톡 까놓고 본인 또래 혹은 더 젊은 미혼 남자도 얼마든지 만날 수도 있는 외모와 성격인 것 같은데 열 몇 살 많은 데다 장성한 자식과 며느리, 손주까지 있는 남자와 재혼을 한다는 게 선뜻 이해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슬쩍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 여자친구분 말이야. 참 예쁘시더라. 나이보다도 더 젊어 보이시고. 그렇지. 근데 아버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뭐 우리 아버님이 인품 좋으시고 능력 좋으시긴 하지만 솔직히 두 분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우리 아버님이 남자로 느껴지나? 그게 뭔 소리야? 그럼 그 여자친구분이 우리 아버지 돈이라도 보고 접근했다는 거야? 솔직히 의도가 엄청 순수하게 느껴지는 건 아니잖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당신 진짜 아줌마 다 됐다. 뭐라고? 두 분 아까 못 봤어? 서로 눈에 꿀 떨어지는 거. 그렇게 뭔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마.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서로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나 해서 그렇지. 왜? 아버지 재산 눈독 들이면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 없을까 봐 그래? 라면서 빈정거리는데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를 그렇게 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버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게 냅둬도 되잖아. 엄마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하셨는데.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 웃게 해주는 사람 만나시니까 좋기만 하더라. 남편 말을 들어보니 그런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아버님 인생이고 또 그 여자분이 성격도 밝고 좋으신 분 같으니 두 분을 축복해 드리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 아이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두 분도 결혼을 하셨어요.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 결혼식을 올리셨고 그 여자분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신 거죠. 두 분은 몹시 잘 지내셨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지만 여느 신혼부부와 다름없었어요. 결혼 후 아버님 표정이 밝아지셨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처음에 오해 아닌 오해를 했구나 싶어서 새어머님께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가까이 사는 데다 아버님과 남편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시댁과의 왕래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새어머님은 하시던 꽃집을 접으시고 집에 계셨어요. 저도 집에서 아이 돌보고 있다 보니 한 번씩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과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멀리 이사간 친한 친구가 저를 보러 집 근처에 갑자기 왔다는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데 아이 때문에 나갈 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아이는 당신에게 맡기고 저는 나갔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우리 용준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오랜만에 나가서 친구랑 수다 실컷 떨고 와. 나간 김에 밥도 먹고 오던지. 용준이가 자꾸 울고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기에 힘드실 텐데. 뭘 힘들어. 걱정 말고 갔다 오라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한 시간 정도만 얘기하고 올게요. 워낙 오랜만에 온 친구라.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나간 김에 밥도 먹고 천천히 놀다 와. 저는 어머님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끼며 제가 챙겨온 기저귀 가방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기저귀 가방 좀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갔고 친구가 기다린다고 한 카페로 한참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지갑을 놓고 온 거예요. 기저귀 가방에 넣어둔 게 그제야 생각이 났죠. 아차 싶어서 급하게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놀란 기분으로 서둘러 거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당혹스러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바닥에서 뒤집기를 했나 본데 엎드린 상태에서 다시 뒤집지도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가 그러고 있던지 말던지 그냥 소파에 옆으로 팔을 개고 들어 누우신 채로 TV만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바닥에선 아이가 숨 넘어갈 듯 우는데도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용준아 소리 지르며 우는 아이에게 달려갔고 소파에 있던 어머님은 그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를 안아보니 응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저는 아이를 안은 채로 바지를 열어보니 기저귀에 응가를 잔뜩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응가를 했던 모양인데 냄새도 이렇게 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기저귀조차 안 갈아주고 그냥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으셨던 겁니다.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일단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고 우는 아이를 달래가며 엉덩이를 씻겼어요. 어머님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그제야 쩔쩔매는 표정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미안해. TV 소리가 너무 커서 몰랐어. 용준이가 응가를 했구나. 라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아이가 엎어진 채로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걸 모르실 수가 있나요? 게다가 아이가 병까지 싸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네 하고 대답만 하고 아이를 씻겼습니다. 아이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한참 울었고 저는 겨우 아이를 안아서 토닥이며 달랬죠.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옆에서 미안하니 어쩌니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저희 아이를 맡기고 간다는 게 확 겁이 나더라고요. 아이가 제품에서 곧 울음을 멈췄고 저는 그냥 아이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휴, 왜? 이 어린애를 어딜 데리고 나간다는 거야? 그냥 산책 겸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오려고요. 친구한테 저희 아이도 보여주고. 안 되지. 그럼 친구랑 얘기를 어떻게 나눠? 내가 좀 전에는 미안해. 딴 생각을 좀 하다 보니 울음소리가 안 들렸지 뭐야. 예. 근데 친구랑 잠깐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데리고 나갈게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 표정이 확 굳는 겁니다. 그러더니 왜? 내가 애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늘 웃는 얼굴이신 어머님의 표정과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자 어머님은 다시 웃으며 얘기하셨어요. 내가 봐준다니까. 미안해. 이제는 용준이한테만 집중할게. 내가 뭐 하나 집중을 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래.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저 친구가 기다려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나갔다가 그냥 집으로 바로 갈게요.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용준이도 씻겨야 되고.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를 아기띠로 들쳐안고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처음 보는 모습에 너무 당혹스럽고 이상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남편에게 전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예민하다고 그랬습니다. 새어머니가 TV 보시다가 깜빡하셨나 보지. 그게 깜빡이 돼? 될 수도 있지. 나도 멍 때리다 보면 주변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릴 때가 있어. 용준이가 완전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님 편을 들어? 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지. 너무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거 좋은 버릇 아니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남편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때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저희 애가 그 엎어진 상태로 얼마나 더 그러고 있었을까 아찔하기만 한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어머님에 대한 감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이일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닙니다. 가만 어머님을 지켜보니 어머님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뭐냐면 자꾸 아버님이 아닌 저희 남편에게 터치를 하거나 스킨십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뭘 먹다가도 남편 얼굴에 음식이 좀 묻었는데요. 남편이 얼굴에 잘 묻히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보면 꼭 본인 손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보통은 휴지를 건네주거나 직접 닦으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도 꼭 몸을 일으켜 본인 손으로 남편 얼굴을 직접 닦아주세요. 게다가 남편이 나갔다 와서 땀을 좀 흘린 적이 있는데 웃으면서 땀까지 손으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웃기면 막 저희 남편 팔을 때리시며 웃으실 때도 있고 한 번은 저희 남편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웃으시기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한 번씩 일부러 남편 쪽으로 몸을 기대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엄밀히 말하면 아버님의 새 아내인 거지 남편의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친어머니도 아닌데 행동이 좀 과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환장할 건 저는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거슬리는데 정작 남편은 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원래 여자들 중에 옆 사람 찰싹찰싹 때리면서 웃는 경우 많잖아. 새어머니도 그런가 보지. 당신은 새어머니가 뭘 하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봐? 라면서 괜히 얘기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남편의 반응에 저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안 그러셨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저한테 소위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는 너네 남편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던데 체력 보강하게 보약을 좀 지어주라든지 옷을 좀 시원한 걸 사주라든지 남편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을 엄청 대시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버님이 듣기에는 새엄마가 아들을 챙겨주는 것 같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지 싶더라고요. 왜냐면 마치 제가 똑바로 안 챙기고 제 역할을 안 하는 것 마냥 얘기를 자꾸 하셨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한 번은 남편 간이 좀 안 좋다던데 간에 좋은 밀크시슬 같은 거 챙겨줬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놓은 거 있다고 했는데 어디 거 먹이냐고 하셔서 브랜드를 얘기했더니 아유, 거기 거 별로야. 성분 잘 보고 사야지. 인터넷에서 많이 뜨니까 대충 샀나 보네. 영양제 같은 거 잘 따져보고 사야 되는데 몰랐나 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디 게 좋냐고 하면 여기 게 성분이 좋고 또 어디 게 성분이 좋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거기다 대고 와, 새어머니 잘하신다. 너네 아버지 챙겨주려고 내가 공부 많이 했지. 그러시구나. 당신도 잘 들었지? 새어머니가 사라는 걸로 사. 아무거나 사지 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짜증나서 거기다 대고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좋은 거야. 그랬거든요. 저도 빈정이 좀 상해 있던 차라 말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이 혜영이가 내 말에 기분이 나빴나 보다. 네가 산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혜영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웃으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거 알려주는데도 괜히 혼자 발끈하고 짜증낸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은근히 저도 잘 후려치셨어요. 어머님은 좀 마르신 편인데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살이 꽤 쪘습니다. 임신 때 찐 살이 붓기처럼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아버님과 남편 앞에서 요즘은 애 낳은 여자들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지 애 낳은 걸로 안 보이더라고. 애 낳았다고 푹 퍼져 있지 말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혜영아, 너도 출산하고 나서 살이 잘 안 빠지지? 아, 예.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자꾸 뭐 먹고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 자꾸 몸을 일으키고 부지런을 떨어야 살도 빠지거든. 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집에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집에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지 않아요. 할 일도 많고.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런 여자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야.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애 낳고도 살 얼마든지 뺄 수 있거든. 게으른 여자들이나 살 못 빼는 거지. 라면서 저를 게을러서 애 낳고 살 못 빼는 여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남편하고 동갑인데도 저한테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잘 돌려깠던 거죠. 게다가 한 번은 어머님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마트에서 뭘 사왔는데 어머님이 신나서 하시는 말이 마트 직원이 우리 둘이 부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더라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냥 웃고요. 새엄마라고 해도 어쨌든 엄마와 아들인 사이인데 저렇게 착각한 게 너무 좋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징그럽고 이상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그냥 허허실실 웃는 남편까지 모자라 보이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어머님이 고도의 여우짓을 한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고 저희 남편에게 좀 남다른 마음이 있으신가? 라는 생각까지 자꾸만 들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어머님 행동이 너무 이상한데 싶기도 하고 저조차도 들쑥날쑥 헷갈렸던 거죠. 어디서 말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근데 어머님의 행동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머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아버님이 가족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셨습니다. 바다 근처에 방이 여러 개인 큰 펜션을 빌렸고 바다 산책도 하고 회도 먹고 시간을 잘 보냈죠. 그리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펜션에서 포장해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술도 한 잔씩 했죠. 어머님은 식사 후에 소화 잘 되게 매실을 한 잔씩 하자며 매실차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안 먹고 싶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치웠죠. 그날 남편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닌데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코를 엄청 고는 거예요. 아이도 깰 것 같고 저도 도저히 같이 못 잘 정도로 코를 골더군요. 그래서 저는 옆방에서 아이와 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새벽쯤에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자고 있는 옆방에서 무슨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자다가 깼나 싶어서 물컵을 든 채로 남편이 자고 있는 방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어머님이 자고 있는 남편 바로 옆에서 모로 누운 채로 남편을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였죠. 저는 너무 놀라 유리컵을 떨어뜨렸어요. 유리컵 쨍 하는 소리가 나며 깨졌고 그 순간 누워있던 어머님도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도 엄청 당황하시고 방에 계시던 아버님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며 허겁지겁 나오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하면서 오시더니 어머님이 남편 방에 있으니까 황당한 얼굴로 어머님을 보시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왜 있어?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혜영아, 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놀랐잖아. 아니 주방에 잠깐 물 마시러 왔는데 상민이 자고 있는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들어와 봤던 거야. 상민이가 잠꼬대를 심하게 해서 잠자리가 불편한가 보고 있는데 혜영이 제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컵까지 깨서 내가 더 놀랐어. 라면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봤어요. 지금 남편 옆에 누워 계셨잖아요. 뭐야? 누워있어? 내가 언제? 얘가 미쳤나? 하면서 본인이 더 펄쩍 뛰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이 난리가 나는데도 남편은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비몽사몽 일어났고 왜들 그러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도리어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상민이 잘 자고 있나 한번 보러 온 건데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봐? 어머니, 제가 다 봤다고요. 상민 씨 옆에서 새우처럼 누워서 빤히 쳐다보고 계셨잖아요. 잘 자고 있나 보러 오셨다면서 왜 옆에 누워 계셨냐고요. 뭘 내가 누워? 생사람 잡지 마. 얘 이상한 애네? 하면서 역정을 내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다 일어난 남편도 얼떨떨한 얼굴이고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가더니 여보, 혜영이 얘가 술을 마셨나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지만 아버님도 어머님을 싸늘하게 보셨죠. 당신은 굳이 이 방에 왜 들어와? 말했잖아요. 상민이가 막 뒤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잠꼬대를 하길래 왜 그러나 악몽이라도 꾸나 싶어서 잠깐 들어온 거죠. 하지만 아버님도 어머님을 좀 이상하게 보시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으니까요. 나 미치겠네. 얘 혜영아, 너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 하는데 저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속으로는 도대체 저 여자 정체가 뭐야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버님은 뭔가 생각하시다가 일단은 밤중에 이렇게 소란 떨지 말고 내일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방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쫓아가서 아버님에게 막 변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무슨 일이냐 하는데 갑자기 남편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 난리가 났는데 쿨쿨 자고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저는 대꾸 없이 그냥 아기 있는 방으로 들어왔죠. 물론 그날 잠을 잘 수는 없었습니다. 기분도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원래는 인근에 있는 관광지에 하나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기로 했는데 관광이고 뭐고 그냥 바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가는 동안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갔어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 다 얘기하고 따졌죠. 새어머니가 내 옆에서 누워 있으셨다고? 그래. 근데도 당신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더라. 어떻게 그러지? 내가 너무 놀라서 유리컵을 떨어뜨리고 소리까지 질렀는데 안방에서 주무시던 아버님도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자고 있냐고. 난 정말 몰랐어. 나 참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새어머니가 왜 그러셨지? 내가 말했지. 당신 새어머니 좀 이상하다고. 당신 자꾸 터치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 같다니까. 근데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두웠고. 라면서 또 제 탓을 하고 새어머님 편을 슬그머니 드는 겁니다. 정말 열이 뻗치기도 하고 한편으론 왜 자꾸 새어머님 편을 드나 의심스럽더라고요. 또 내 탓하는 거야? 당신이 자꾸 새어머니 편 드니까 나 이제는 좀 이상할라 그러네. 왜 자꾸 새어머니 편 들어? 사실은 새어머님이 방에 들어온 거 당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봐봐. 이렇게 이상한 순간에도 당신은 새어머님 편만 들고 있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그분이 당신 친어머니도 아니고 아버님이랑 같이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완전 남남이잖아. 그런 사람이 떡하니 자는 당신 옆에 누워 있었다는데 소름 끼치지도 않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새어머니 편을 든다고? 나 너무 이상하네. 당신이야말로 진짜 자고 있었던 거 맞아? 사실은 깨어 있었던 거 아니야?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나야말로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새어머님이 굳이 왜 당신 자는 방에 들어간 건지, 왜 옆에 누워 있었는지, 당신은 그 와중에도 왜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는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왜 새어머님 편만 들고 있는지. 나도 모르지. 나는 그냥 잠이 들었어. 그것도 엄청 깊이. 옆에 누가 있는지 뭔지 난 아무것도 몰랐다고. 저는 남편도 이상하게 보여서 눈을 흘겼습니다. 남편은 황당해 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랑 새어머니를 뭘로 보느냐 펄쩍펄쩍 뛰었지만 솔직히 이런 상황을 이상하게 안 보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새어머님의 이해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새어머님과 분명히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톡 까놓고 새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뭔가 다른 흑심이 있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절대 순수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님에게 따지기도 전에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는 크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을 불러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여행 갔다 오고 얼마 안 있어서 하신 말씀이었고 바로 이혼 얘기를 하시기에 좀 충격이었죠. 왜요, 아버님? 혹시 여행 그 일 때문에? 제 말에 아버님이 한숨과 함께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실 저희한테 말 못하신 게 있는데 그 얘기 또한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최근 한두 달 사이부터 저녁에 기절하듯이 잠이 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먹고 좀 있다 보면 노곤해져서 잠이 들었고 일어나 보면 아침인데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건지 혹은 어디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건지 걱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잘 때는 푹 자서 개운하긴 하셨대요.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잠이 드는 일이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확 잠이 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상하긴 하셨대요. 그렇지만 딱히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짚히는 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식사하고 나면 청귤차나 과일차를 꼭 타주신다고 했어요. 따뜻한 차가 몸에 좋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차에 무슨 가루 같은 걸 넣더랍니다. 아버님이 그게 뭐냐고 하니 어머님이 비타민C 가루라고 하셨대요. 가루만 따로 먹으라고 하면 쉬어서 안 먹는다고 할 것 같아서 차에 좀 타주는 거라고요. 고용량 비타민C 가루고 피로 회복에 좋아서 일부러 탄다고 하시더랍니다. 피곤해 하시는 아버님 생각해서요. 아버님은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셨다는데 여행 가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아버님은 어머님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다 싶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어머님이 몰래 숨겨놓았던 그 비타민C 가루가 들어있는 통을 찾았고 진짜 비타민C가 맞는지 성분 의뢰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몰래요. 그런데 그게 비타민C 가루가 아니라 수면제였다는 겁니다. 수면제 알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것이었죠. 아버님은 그걸 알고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대요. 비타민C라고 속이고 사실은 수면제를 차에 타서 줬다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시겁하고 어머님한테 따져 물었고 어머님은 당신이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서 준 거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랍니다. 아버님은 다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 하느냐 뭐라고 하셨고 여행지 가서 내 아들 침대에는 왜 누워 있었느냐 따져 물으셨대요. 어머님은 끝까지 안 누웠다고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바득바득 우겼대요.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가 자기를 안이 꼽게 보고 자꾸 모함을 한다며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더랍니다. 하지만 아버님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새어머님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알겠더래요.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몰래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내 아들 옆에 누워있고 그런 걸 다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당신은 제정신이 아니라며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오해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끝까지 하셨다는데 아버님은 이혼 마음 확고히 먹으셨고 집에서 나가달라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얘기하시는 거였죠. 그리고 아버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희 남편에게요. 행여나 그 여행 사건이 있었던 날 너네 새어머니랑 너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고요. 남편은 질겁하며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짜 깊게 잠이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저도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저는 새어머니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여러 차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새어머니 편만 들었잖아요. 저랑 1, 2년 산 것도 아니고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10년이 넘는데 아내인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안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어머님 말만 믿고 오히려 저한테 예민하니 어쩌니 했던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저도 말 나온 김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솔직히 나도 아버님과 같은 생각이야.
내가 새어머님 이상하다고 몇 번 그랬는데 당신 그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예민하다느니 색안경 끼고 보지 말라느니 새어머님 편들고 나만 이상하게 몰아갔지? 아니 그거 아버지가 재혼하신 분이고 가족으로 맞이했으니까 이왕이면 잘 지내보자 그런 뜻으로 말한 거지.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해? 나 당신 아내야. 아내가 뭔가 찜찜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 근데 덮어놓고 나만 예민하고 이상한 척 몰아갔잖아. 몰랐으니까. 새어머니,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이상한 여잔지 몰랐으니까. 그걸 내가 믿어도 되는 거야? 안 믿을 게 뭐 있어? 저는 왠지 분통이 터져 남편을 흘겨봤고 아버님이 말리셨어요. 그만들 해라. 내가 미안하다.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 덜컥 재혼을 한 뇌제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버님의 말에 저랑 남편도 다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아버님 어쩌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해야지. 나 몰래 수면제까지 먹인 여잔데 그런 여자랑 어떻게 더 사냐? 경찰에 고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지나갈 일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자. 괜히 소문나고 골치 아프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잖아요. 이혼하고 그냥 인연 끝내고 말고 싶구나. 아버님은 그 일을 더 크게 만들기 싫다고 하셨어요. 당사자인 아버님의 뜻이 그러니 저도 더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이혼 통보를 했고 그 여자도 처음엔 자기가 잘못했다, 나쁜 의도 아니었다며 아버님을 계속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늙은 당신이랑 결혼까지 해준 나를 이렇게 내치냐며 위자료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친 줄 알았죠. 저희 아버님도 열받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나도 이거 법적으로 따질 거라고 했습니다. 나 몰래 수면제 말고 또 뭘 먹인 줄 알겠느냐고요. 수면제 먹이고 무슨 짓을 저지르려고 한 줄 아느냐고. 그냥 좋게 넘어가려 했더니 어디서 뻔뻔하게 위자료 소리를 하느냐고요. 아버님도 화가 나서 고함 지르며 뭐라고 하셨다고 했고 그 여자도 아차 싶었는지 다시 깨갱해서는 잘못했다고 조용히 이혼 원한다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여자에게 혹시 내 아들한테 무슨 흑심이 있었느냐 했고 그 여자는 절대 아니라고 펄쩍 뛰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뭐가 뭔지 다 그려지더군요. 자기보다 16살이나 많은 저희 아버님 재산 보고 접근한 것 같은데 사실은 싫어서 자꾸 수면제 먹여 아버님 재우려고 하고 뒤에서 헛수작을 부린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생각보다 더 큰 짓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희 남편에게는 남다른 마음으로 수작을 부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시기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미친 여자인 거죠. 어쨌든 그 후로 아버님과 그 여자는 이혼을 했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남편은 자기는 정말 모르고 억울하다고 길길이 날뛰어서 그냥 봐주는 척 넘어갔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 여자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친 것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아버님 이혼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 남편이 여행 갔던 날 술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골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보니 그 여자가 약을 탄 걸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가족들 다 먹자며 매실차를 줬잖아요. 저는 먹지 않았지만요. 아마도 남편, 아버님, 그리고 저까지 매실차 먹이고 재우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완전 골아 떨어지고 정신 못 차린 거고요. 그 생각까지 하니 정말 소름 끼치고 그 여자가 무슨 짓을 저지르려 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남편과 아버님에게 했고 둘 다 그런 것 같다며 놀라더라고요. 위험하고 미친 여자 같아서 생각 같아선 신고라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제 심증이고 그 여자의 행동으로 당장 피해를 받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그런 미친 여자를 집에 좀 더 놔두지 않고 하루빨리 쫓아낸 건 천만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자꾸 예민하다고 몰아가고 비난했던 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살면서 제가 하는 말을 가장 우선으로 듣겠다고 약속까지 했고요.
남편도 그 여자가 자기 침대 옆에 누워 있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 치가 떨린다고, 즐겁을 하면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반성을 많이 했기에 저도 알겠다며 넘어갔어요. 아버님은 다시는 재혼 안 할 거라고 하셨고 그 일로 학을 떼셨었고요. 여행 갔던 그날 남편 옆에서 누워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 같은 그 상황을 떠올리면, 또 저희 아이가 엎어져 우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아버님이랑 재혼까지 하면서 아버님에게 그랬는지 정말 이해도 안 되는 미친 여자 같지만 어쨌든 다 밝혀져서 집에서 쫓아낸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혹시 집 근처를 배회할까봐 한동안은 마음을 많이 졸이기도 했는데 이혼 당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뭔가 숨겨져 있는 비밀이 많은데 괜히 그 비밀이 밝혀질까봐 먼저 내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쑥대밭 될 수도 있다는 걸 여실히 느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아버님은 혼자서 잘 지내시고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저희 가족들도 구태여 그 여자애를 꺼내진 않지만 이제는 그때보단 좀 가볍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저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 도장을 찍은 지 4년이 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견뎌냈는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는 웃으며 아이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지독했던 시집살이와 시간이 흘러 제 귀에까지 들어온 그들의 놀라운 결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은 결혼 전부터 움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외면했을 뿐이죠. 남편 될 사람의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단정한 옷차림에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된 한정식집 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비 시어머니셨던 어머님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며느리 될 사람을 반가워하거나 환하게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몹시 티꺼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물끄러미 훑어보셨거든요. 그리고 바로 퉁퉁거리며 반말을 하시면서 뭐하고 서 있니? 와서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 나이가 적다고 해도 너무 예의 없고 무례한 모습이었기에 몹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앉은 남친의 눈치를 살폈는데 남친은 애써 웃으며 얼른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의 무례한 표정과 말투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른이시고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러시는 걸 거야. 내가 잘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죠. 어머님은 그 시간 내내 티커운 표정으로 틱틱거리듯 말하셨는데 저는 그걸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힌트였는데 제가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죠. 그때 그 무례함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저는 남친이 좋고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제 감정을 애써 억눌러 왔던 것 같아요. 남친과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양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 시작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집도 저희 힘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고 예단이나 예물 같은 형식적인 절차도 모두 생략하기로 했죠. 남친은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리를 많이 못 잡아서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런 남친을 이해하고 허례허식 다 생략하고 저희에게 맞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자고 했죠.
그런데 결혼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냉랭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 형애가 그렇다? 네? 뭐가요, 어머니? 아니, 요즘 애들은 참 염치가 없어. 어떻게 시댁에 빈손으로 시집올 생각을 하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고 결혼을 해야 하냐 말이야. 라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상우 씨한테 말 못 들으셨을까요? 저희 그냥 딱 필요한 것 빼곤 생략하기로 했고, 상우 씨와 제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너 지금 말 대꾸 하니? 네? 아무리 상우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오고 결혼할 생각을 해? 간도 크다 너 정말. 이것저것 받을 생각 없고 예단비 명목으로 1,000만 원 입금해라. 1,000만 원이요? 그래. 그리고 너 이런 거 쓸데없이 상우한테 전하지 마. 그런 얘기 미주알 고주알 푼수떼기처럼 남편한테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알았니? 라면서 거의 협박에 가깝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결혼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놨고 부모님도 주변 분들에게 다 말했는데 제가 예단비 못 들여서 결혼이 깨져버리면 이걸 어쩌나 싶었던 거죠. 결국 따로 모아두었던 적금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해서 겨우 1,000만 원을 맞춰 어머님께 보냈습니다. 완전 호구짓한 거죠. 처음에는 어머님 말 맞다나 남친에게 말 안 하려고 했지만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얘기했고 남친은 엄마가 원래 좀 그러신 분이라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좀 지나쳐서 장가 간다고 하니 돈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금액으로 저희 엄마에게 선물을 해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친의 모습에서 오히려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 어머님이 어떻게 하시든 남친이 이렇게 내 편이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으니까요. 이것도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어머님에게 직접 얘기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묻고 가려고 했던 게 더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결혼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소중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은 어머님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아들을 저에게 뺏겼다는 생각이 강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손주를 임신했음에도 영 좋아하지도 않으셨죠. 저는 그맘때 심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넘기고 힘들어했는데요. 그런 제게 다가와 하시는 말씀은 고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세 떨 생각하지 말고 남편 밥은 꼬박꼬박 잘 챙겨라. 남자가 밥을 잘 먹고 그래야 밖에서 큰일 하는 거다. 피곤한 남편 쉬게끔 하고 행여나 임신했다고 행세 부릴 생각 말고 가만 보면 어떤 여자들은 오밤중에 남편 깨워서 신 거 사와라 단 거 사와라 그런다는데 그게 얼마나 생각 없는 여자들이니? 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알았니? 어머님은 임신한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셨고요. 저는 그저 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을 때였어요. 원래는 예정일을 잡아놨었는데 그 전에 갑작스러운 양수 파수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태아의 심박수가 불안정하다며 의료진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꺼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정신없는 와중에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는데 연락을 받고 온 어머님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하셨어요. 수술 절대 못한다고요. 며느리와 태아가 둘 다 위급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수술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막고 계신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아이 낳는 예정일이 딱 좋은 날인데 그날 말고 다른 날에 낳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미신적으로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황당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막무가내로 수술 못한다고 버티더라고요. 극심한 진통에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제 앞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소라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어머님과의 실랑이 끝에 어머님을 쫓아냈습니다. 어머님은 잡아둔 날짜에 애 안 낳으면 집안에도 안 좋고 애한테도 안 좋고 당신 아들한테도 안 좋을 거라면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난리를 피셨죠. 진짜 질리고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어머님을 끌고 나갔고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채 겨우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집에 아이도 저도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게다가 그뿐인가요? 어머님의 기행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이름 문제로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상의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큰 스님이 이름을 지어줬다면서 엄청 촌스러운 이름인데 그걸 이름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개그맨들이 웃기려고 짓는 이름처럼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나요? 놀림거리가 될 게 뻔한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촌스러운 이름을 들이밀며 이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 큰 스님이 사주팔자 다 따져서 지어주신 이름이야. 그 이름이 얼마나 받기 힘든 이름인 줄 아니? 내가 들으니까 복이 넘치고 좋은 이름이다. 이 이름으로 지어야 우리 집안 대대로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했어. 이 이름으로 안 지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한대. 그러니까 긴 말 말고 이 이름으로 해. 어머님, 이건 너무 그렇잖아요. 아이가 커서 이름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희도 생각해 놓은 이름이 있고요. 너네 마음대로 지으면 그만이니? 누구 마음대로? 엄마. 근데 그 이름은 진짜 좀 아니에요. 그 스님한테 이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 줄 알아? 내가 해주면 어련히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이름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뭐가 촌스러워? 너네가 지은 이름이 더 촌스럽다. 이름 함부로 지어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할래? 너는 그리고 결혼하더니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무조건 네 마누라 얘기만 들을라 그래? 엄마 말은 무시해도 돼? 하면서 난리를 치셨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숨 쉬는 거 보고 또 꼴딱 넘어가는 겁니다. 너 지금 한숨 쉬었니? 내 앞에서? 어머님, 저희 아이고 이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저희 아이? 너 말 다 했니?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미 말을 개똥으로 알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나조차고 이래? 너네한테도 좋으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름 잘못 지어서 애 인생 망하면 너 책임질 거야? 망하긴 누가 망해요. 그 스님한테 이름 지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오늘부터 여기서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는다. 어디 시엠이 굶어 죽는 모습 보고 싶으면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시더니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물 한 잔 마시지 않고 단식 투쟁까지 하셨습니다. 와, 진짜 징하고 지독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 이틀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버티시는 겁니다. 남편과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빌어도 요지부동이었고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죠. 결국 어떻게 했느냐고요?
족보에는 그 촌스러운 이름을 올리고 부르기는 저희가 지은 서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어머님께 너무 질려버렸고 어머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게끔 싫더라고요. 제 한탄을 들은 주변 사람들도 너네 시어머니처럼 미친 시어머니 처음 본다고 했고요. 저는 어머님의 말투, 행동, 그 무례함 다 너무 지긋지긋 싫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또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만데 우리 엄만데 하면서 자기 엄마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길 바라더라고요.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 내 도리만 하자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하고 싫고 정말 그냥 내가 할 도리만 꼬투리 잡히지 않을 정도만 하고 살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는데 저도 복직을 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게 되었어요. 바로 아이 돌봄 문제였죠. 남편 외벌이를 하기에는 남편 사업이 그다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벌이를 하긴 해야 하는데 하원 후에 아이를 돌봐준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엄한데 돈 쓰지 말고 당신이 돌봐주신다고 한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머님께는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머님과 한 번씩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아예 저희 집에 오시면서 아이를 봐주신다고 생각하니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께 적지 않은 금액도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 쓰는 거랑 비슷했어요. 물론 낯선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어머님께 맡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친할머니니까요. 하지만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어머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염려했던 것과 달리 초반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까운 만큼 어머님은 오전에 오셔서 아이 등원시켜주고 하원 시간 되면 하원에서 아이 돌봐주시다가 제가 오는 시간대는 가셨거든요. 등하원도 잘 시켜주시고 아이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니 처음에 싫었던 것과 달리 어느새 저도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 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바쁘니?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엄마가 볼 일이 있어서 올라온 김에 너 좋아하는 반찬들에서 니네 집 가고 있어. 아, 정말요? 그냥 오시지. 괜히 무겁고 힘든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너네 집에 지금 시어머니 계시지? 네. 그러면은 문은 바로 열어주시겠네. 갖다 놓고 난 가야겠다. 왜 바로 가세요?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아니야. 버스 시간 때문에 바로 가야 돼. 너 좋아하는 반찬만 갖고 왔으니까 밥 잘 챙겨 먹고. 고마워요, 엄마. 안 그래도 엄마 반찬 먹고 싶긴 했었는데 해달라고 하긴 좀 그랬거든. 엄마한테 그런 말 안 하면 누구한테 하니? 먹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엄마가 가지고 오는 거 아니라도 택배라도 보내면 되니까. 고마워요, 엄마. 그래, 그러면 고생해라. 반찬은 내가 알아서 갖다 놓고 갈 테니까. 그렇게 엄마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고생하시면서 저 좋아하는 반찬 들고 오셨을 걸 생각하니 죄송하면서도 오랜만에 엄마 반찬을 먹을 생각에 너무 좋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반찬에 들어가는 채소들도 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맛있기도 하고 엄마의 정성도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죠.
딸과 하나뿐인 손주 먹이시려고 무거운데 일부러 반찬까지 사들고 오신 거였습니다. 그게 짠하고 죄송하면서도 또 고맙고 한동안은 엄마 반찬 실컷 먹겠네 싶어서 좋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 후 피곤함도 잊은 채 엄마의 정성이 담긴 반찬으로 맛있는 저녁을 차릴 생각에 들떠 한 걸음에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은 가시려고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식사하고 가시지 그러냐고 했더니 집에 가서 드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 황당한 광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반찬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냉장실을 꼼꼼히 살펴보고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냉동실에 넣으셨나 싶어서 냉동실까지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반찬들이 없더라고요. 뭐지 싶던 차에 어머님이 겉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머님, 오늘 저희 엄마가 반찬 들고 오셨죠? 근데 냉장고에 안 보이네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그러시는 겁니다. 아, 그거? 내가 싹 버렸는데? 네? 저는 정말 못 알아들었습니다. 엄마가 저 먹으라고 일부러 바리바리 싸들고 오신 반찬인데 어머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안 들리더라고요. 너는 가는 기 먹었니? 내가 버렸다고. 저희 엄마가 주신 반찬을 버리셨다고요? 왜요? 지저분하고 비위 상해서. 네? 아까 너네 엄마가 반찬들 막 가지고 왔는데 아휴, 반찬통 같은 것도 어찌나 오래되고 옹색스러운지 뚜껑색이 다 변했더만 너네 엄마는 그런 걸 쓰니?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지만 반찬통 그런 것도 너무 오래 쓰면 안 되는 거 모르니? 반찬통 오래되면 거기서 유해물질 그런 거 나오고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게다가 내가 뚜껑 하나를 열었는데 머리카락이 붙어 있더라. 아유, 비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어서 내가 싹 버렸다. 다음부터 너네 엄마한테 그런 거 해오지 말라 그래. 누가 먹는다고? 내가 재료값 줄 테니까 마트 가서 장바다가 네가 새로 해먹어. 나는 그렇게 어디 있던 재료인지도 모르는 걸로 만든 그런 반찬들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가는 꼴 못 본다. 라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싱크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었더니 정말 저희 엄마가 주신 것 같은 반찬들이 싸그리 뒤섞여서 버려져 있는 겁니다. 엄마가 저 주실 거라고 정성껏 만들어서 힘들게 가져오셨을 그 귀한 음식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걸 보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걸 다 버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반찬인데? 반찬통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설령 머리카락이 붙어 있으면 그것만 떼면 되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걸 다 버릴 수가 있으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언성을 높여 따졌고 어머님도 그 모습에 막 삿대질을 하며 따지시는 겁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따져? 그러면 비위 상하는 니네 엄마 반찬을 그냥 놔두라고? 무슨 비위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정성껏 만드신 것들인데. 너네 엄마한테 이렇게 배웠니? 시어미한테 따박따박 말 대꾸 하라고? 어머니, 저희 엄마 욕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저 주시려고 힘들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들고 오신 건데. 그게 뭐? 머리카락 들어간 음식을 내 귀한 아들이랑 금쪽 같은 손주놈 입에 넣으란 말이야? 지 대신해서 애 돌봐주고 그러면 고마운 줄이나 알지? 어디서 싸가지 없이 굴어 굴기는? 하면서 막 제 앞에서 삿대질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만하시라고 했고 어머님은 저희 친정 부모님을 비난하면서 저한테 계속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는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면서 어머님 손을 확 밀쳐냈어요.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어머님이 휘청하며 뒤로 살짝 넘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악기처럼 눈을 희번뜩하며 저에게 따지더군요. 어머님이 자꾸 삿대질하면서 다가오시니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따귀를 치셨어요. 쫙 하고 기가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안경이 바닥으로 튕겨났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님은 막 고함을 지르면서 넘어져 있는 제 등짝이며 머리를 마구 때리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섭고 그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혼자 폭주하면서 싱크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열어 음식물을 집어 던지셨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았죠. 그 순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퇴근한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아수라장이 된 거실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그리고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씩씩거리고 있는 어머님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은 언제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냐는 듯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럽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상우야, 내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당한다. 네 마누라가 나를 때렸다. 나를 밀치고 때렸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시어머니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저희 엄마 반찬 함부로 버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한테 폭행까지 하셨잖아요. 네가 먼저 나 때렸잖아. 그래서 내가 뒤로 나자빠졌잖아. 나 밀친 거 거짓말이라고 해봐라. 어디 거짓말이라고 해봐. 어머님이 저한테 삿대질을 하니까 그런다고 시어머니를 떠밀어? 기가 막혔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싸늘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병원에서 저를 위해 어머님에게 맞섰던 그 용감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어머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쨌든 너도 엄마 때린 거네. 때리긴 누가 때려? 어머님이 자꾸 삿대질을 하니까. 어쨌든 너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잖아. 됐고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내가 왜? 그럼 당신 행동이 잘한 거야? 어른한테 그렇게 한 게 잘한 거냐고. 사과해. 피해자는 전데 저더러 사과하라는 그 말은 산산조각 난 제 마음에 꽂힌 비수였습니다. 어머님의 폭언과 폭행보다 저를 몰아세우는 남편의 배신이 저는 더 치가 떨리더라고요.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사과 못해. 저 봐라. 저런다니까. 아, 엄마도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과 안 할 거야? 사과는 내가 받아야 돼. 남편은 한참이나 저를 노려보더니 그대로 나갔습니다. 어머님도 저를 노려보시더니 따라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엉망이 된 집에서 멍하게 있었고 방 안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도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내기로요.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이 너무 끔찍하고 참담했기에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과 양육권 소송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지저분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정신이상자의 상습적인 폐륜 며느리로 몰아붙이며 온갖 거짓 증언과 모함을 일삼았죠. 저는 그 전에 몇 가지로 모아둔 어머님의 폭언 녹취와 병원 진단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피말리는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이혼 판결을 받아냈고 위자료와 더불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의 양육권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던 날 해방감에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고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저랑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뒤에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편의 새아내가 걱정까지 되더군요. 그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그 며느리는 얼마나 고통받을까
하는 일말의 연민과 걱정이 든 거였습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하는 사업에 크게 도움을 준 투자자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 딸도 재혼이라고 했고요. 어쨌든 저랑은 남남인 일이니 재혼을 하든 말든 더 이상 신경 끄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이혼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단둘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만은 않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은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 집안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전 남편 집안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재혼 소식을 들었을 때 새로 들어온다는 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일지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근황을 들어보니 제 생각과는 아예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꼬셔서 웃음이 절로 나왔거든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는 집안도 빵빵하지만 성격도 보통이 아니었대요. 물은 저와는 다르게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닌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도 재혼이었는데 첫 번째 결혼도 그 성질머리 때문에 이혼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 여자였는데 그렇다 보니 결혼하고 처음부터 전시모와 기싸움이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전시모 말을 싸그리 개무시하는 며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가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거나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고 어머님 집안이나 신경 쓰라고 따지고 들었다는군요. 그 때문에 전시모랑 며느리랑 사이가 엄청 안 좋고 싸움도 여러 번이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새 며느리가 전시모와는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전 남편 앞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여보, 나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신경세야 걸릴 것 같아. 자기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정리 좀 해줘. 아니면 나 이 결혼 유지 못해. 라고 했답니다. 제 전 남편은요. 새아내의 집안 배경과 사업 자금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새 아내의 편에 섰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이 새며느리 편이다 보니 어머님 혼자 그렇게 난리치는 게 대수였겠나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새며느리가 아들 밥도 제대로 안 차려주는 것 같다면서 전시모가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에 갔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문도 안 열어주더랍니다. 반찬 안 먹으니까 도로 들고 가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시모가 반찬이라도 들고 가라고 문만 잠깐 열라고 했다는데 안 먹을 테니 도로 들고 가든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그 말에 전시모도 열받아서 문 앞에서 몇 시간 기다리다가 며느리 나오는 거 보고 머리채 잡았다더군요. 그 며느리도 나중에는 참지 않고 덩달아 전시모 머리끄덩이 잡고 싸웠고 완전 개싸움이었대요. 전시모도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더군요. 다른 집에서 나와서 말릴 정도로요. 그런데 그 며느리라는 여자가 그 길로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고 전시모를 주거 침입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버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전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새 아내의 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전 남편이 전시모에게 그랬대요. 자기는 2번 이혼할 수 없다고. 한 번 그랬을 땐 엄마 편을 들었지만 또 이러는 건 엄마 문제라고. 제발 집에 찾아오지 말고 분란도 일으키지 말라고요. 결국 전시모는 아들에게조차 완전히 버림받고 며느리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된 겁니다. 며느리 고소는 전 남편의 부탁으로 취하하긴 했다는데 전시모는 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더군요. 그러고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 통원 치료 다니면서 약 먹고 동네 사람들 붙잡고 그렇게 아들 욕이며 새며느리 욕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들 키워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며느리라는 년은 고소까지 했다면서요. 동네방네 눈물로 신세한탄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게 결국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코웃음이 나고
또 한편으론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저를 짓밟고 괴롭혔던 그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보다 더 독하고 강한 며느리를 만나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니까요.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정말 틀리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불어 결국 돈 때문에 자기 엄마 외면했던 전 남편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하고 밑바닥인 인간인지도 잘 알겠더군요.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가족마저 등질 수 있는 비겁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혼이라는 결정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했던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혼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그 모욕과 폭력 속에서 억울함을 참고 어머님에게 사과를 했다면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기분으로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이가 있고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거나 제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비록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오롯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된 지금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비슷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